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그 정치평론가나 시사평론가를 많이 TV에서 활동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독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강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뭐 기도하는 뭐 이런 데 많이 돌아다니고요. 제가 기도 모임들을 여러 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위주로 원래는 제가 이제 시국 강연이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많이 시사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 이뭐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도 약간 맞물려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여기 계신 분들은 요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다 이제 포지션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이 외국 운동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은 이 좌우 보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굳이 이걸 알 필요가 요 개념 자체 굉장히 좀 이게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정의가 된 개념은 아닙니다.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해바라기라 그러면은 사전에 정의된 대로 해바라기의 모양과 형질이 있겠죠. 그런데 이 좌파, 우파, 보수 인물은 정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도 많고 여러분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보수라는 단어를 워낙 언론이나 방송 미디어에서 부정적으로 해치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왜 역사에서 진보가 아니라 보수 머물고 있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는 많으실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 좌우 보수 진보 개념 자체가 역사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요. 이 개념 자체가 확정되어 있거나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이게 뭐 공부한 그런 사례일 수도 있지만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좁혀서 될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들은 최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좌우 왜 이 개념이 궁금하죠? 왜 이 개념이 궁금하죠? 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제가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말씀드리는데 굳이 이 개념이 궁금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왜 이거를 좀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혹시? 그냥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뭐 막연하게는 아는데 네. 이론적으로 그 이제 논문 쓰듯이 공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우리는 우익이라고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전번에 그 정규제 TV에서 네. 한 1년 전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질문을 던져가지고 당신 좌익인가 우익인가? 네. 근데 저도 이제 우익이라고 하는데 예 아니요 이랬는데 그거는 좌익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개에서 한 서너 개는 좌익이라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저 체크리스트에 예 체크리스트가 한 20개 정도 됐나 봅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서너 개가 그러니까 한 20% 가량이 그건 좌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있고 또 이제 우리 젊은 헷갈리죠, 이게 맞죠? 예, 또 네. 젊은 청년들은 아예 좌니 우이니 뭐 이런 생각을 네. 별로 안 하고 사는데 이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안 그런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참에 그걸 좀 우리 김성욱 대표님께서 네. 굉장히 명쾌하게 예, 설명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어서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좌파, 우파라는 개념보다도 이제 보수 진보라는 개념 한국에서 더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한국의 20대, 30대, 40대 청년들 입장에서 나는 보수다라고 하면, 보수라는 워낙 한국에서 돌팔매질 많이 당해서 내가 젊은 사람인데 보수다라고 가리매김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겠어요. 진보라는 건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보수하고 진보 가운데 어떤 게 어감이 더 좋습니까? 진보가 당연히 좋죠. 앞서가야 되잖아요. 역사를 앞서간다는 게 보수, 진보에서 진보가 앞서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일단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야 조금 덜하겠지만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심하게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단어죠,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좌파인지 우파인지 보수가 진보인지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한번 이제 사전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의를, 이런 이론은 좀 듣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만 이제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개념이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여기 프랑스 혁명이죠. 1792년 프랑스 혁명. 이때부터 좌파하고 우파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평등 박애라는 아주 고상한 가치를 가지고 혁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왕정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건 안 된다 라고 해서 무너뜨렸는데, 이 당시에 훨씬 더 급진적으로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의회, 국민의회에 왼쪽에 앉았다 그래서 좌파라고 불렀어요. 좌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 속도 조절하자라는 쪽이 오른쪽에 앉았어요. 이 오른쪽에 앉는 사람들은 우파, 우익이라고 불렀습니다. 좌파, 우파, 좌익, 우익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나와요. 원래 사전적으로는 좌익, 우익이 맞습니다. 좌익, 우익, right wing, left wing이라는 게 원래 맞는 정의인데, 좌익이라고 그러면은 이른바 좌파 입장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느껴지니까 본인들 스스로 좌익보다는 좌파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쨌든 좌익, 좌파, 우파, 우익은 요 몽테뉴당하고 지롱당이라는 두 개의 지리적 분배에서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왕정을 무너뜨리겠다는 사람들이죠. 왕정, 왕이 다스리는 체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공화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주주의자, 사회주의자, 반교회주의자. 사실 이제 이들의 키워드 반교회주의자였죠. 교회라는 것 서양 질서의 가장 중추적인 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흐름을 주도를 했었는데, 이 프랑스 혁명의 좌파건 우파건 간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모든 공화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반교회주의자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흔히 자유주의자, 공화주의자라고 그러면 우파라고 지금 얘기하거든요. 이 당시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역사는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진보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개념하고는 다르죠. 좌파가 진보고 우파가 보수라고 한국에서는 통칭 사용되는데, 이 당시에는 좌파, 우파가 모두 진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 개념들이 정치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시작은 이랬다는 겁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프랑스 혁명 교과서에는 다 좋게만 나오지만, 이거는 이제 그렇게 기술이 돼 있을 뿐이지, 실제 프랑스 혁명은 어마어마한 혼란과 무질서를 만들어냈죠.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은 미국의 모든 질서를 다 깡그리 부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당시에 단두대 공포정치라는 걸 했죠. 우리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 완수시키기 위해서 공포정치를 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단두대 정치로 당시에 교회 관련된 사람들, 성직자들만 4만 명이 목이 잘렸습니다. 50만 명이 목이 잘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귀족이 준 게 아니고요. 서로 죽고 죽이는 분노 속에서 광기가 발동되다 보니까 80%가 평민이었어요. 목 잘린 사람들이 대부분이 평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를 보고, 야,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영국 왕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유럽은 이 왕정이라는 게 혁명을 통해서 다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혁명이라는 걸 하고 보니까 나오는 거는 잿더미밖에 없더라고요. 특히나 영국 사람들이 가장 화들짝 놀랐던 거는 교회가 불타버린 거예요.
교회가 깡그리 사라지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보수주의를 만들어낸 기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프랑스 영화를 들여다보면서 야 이거 안 돼. 너희들은 진보라고 말은 하는데 이 진보라는 자들 보니까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다 깡그리 부숴버리더라. 이거는 역사를 진보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뭔가核心적인 가치를 지켜야 돼. 물론 이 사람도 당시 영국에서는 뭐 사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진보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지켜보면서 너희들 안 돼. 이 진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역사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이야.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지키자는 개념이 나와요. 모든 권위와 질서를 때려부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된다. 근데 뭘 지키느냐, 뭘 보수하느냐. 한국에서 이 보수라고 그러면 아주 부정적 단어로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에서 사용을 해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은 원래 좌파나 좌익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보수와 우파적 가치를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돈과 물질과 재산에 불과한 거야 라고 기득권 보수라고 생각을 만들어내지만 실제로는 원래 보수주의는 그게 아니죠. 이 보수라는 건 가치를 지키는 겁니다. 코어 밸류라고 해서 핵심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핵심적인 가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회가 무너지는 거. 이게 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종교는 다양하시겠지만 요 서양 문명 자체가 기독교 문명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신이 만들어낸 가치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도덕이죠. 율법입니다. 이런 것들 이것들이 가족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이거 성윤리 다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이러한 핵심 가치를 다 부셔버리더라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에서. 너희들 자유평등 관계라 그러는데 말만 그래놨지 실제로 해놓은 거 보니까 사람만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가정이 해체되고 국가가 붕괴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고 왜 우리가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되느냐?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국에서 뭐 귀납적 사고 경험적 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얘기들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사고한다고. 그래서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풍토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 프랑스 사람들 보니까 너희들이 완전해서 모든 가치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모든 가치를 새로 만들어내느냐? 이 밸류라는 거, 가치라는 거는 지켜야 될 게 있어.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지켜야 돼. 그러면서 보수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보수지만 수구 세력은 아니다라고. 이 수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수구는 반동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크가 이거 이제 이 단어를 굉장히 조심해서 썼던 건데 반동, 리액션하면 안 된다. 옛날 것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라는 건 뭐냐?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 나쁜 것들을 협파해가는 점진적 개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수주의의 원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하는, 이 보수주의자들이 부정하는 건 뭔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모든 걸 다 알 수 없는데 전지전능한 게 아닌데 사람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한 걸 만들어내야지 기존의 코어 밸류까지 무너뜨리면서 이것을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가정도, 성윤리도, 국가도, 도덕도.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걸 만들어내겠다는 방심주의다. 이런 걸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보수, 진보, 좌파, 우파 개념이 이제 다른 식으로 산발적으로 사용되다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버크가 나온 다음에 한참 있다 나온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회주의라는 걸 만들었죠. 이 사회주의라는 거는 계급투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있는데 갖지 못한 자들이 대동관계해서 가진 자 1%의 기득권 세력을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이들이 마르크스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진보 좌파적 분위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새로운 가치가 기존의 모든 권위와 질서를 깨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마르크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 개념은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게 좌파, 좌익이에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우파, 우익이라고 통칭 부릅니다. 그리고 이 좌파가 진보하고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게 되고 우파와 보수가 거의 같은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진보, 좌파, 보수, 우파가 이제 서로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해요. 물론 이것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만은
대체로 보면은 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눠지게 됩니다. 이 사회주의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하죠. 사회주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요,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은 공산주의는 좀 센 거죠. 역사 속에서 벌어진 것이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것도 이빨인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좌파, 좌익 이론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냥 자기의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을 용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는 사람마다 말이 달라지지만, 근데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간다고 했어요. 이 사회주의 세상이 돼서 이 땅 독재를 해야 된다. 가지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이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거죠. 독재를 위해서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회주의를 거쳐 공산주의로 가는데,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득권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폭력혁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폭력혁명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20세기 이후에는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적 절차, 선거제도를 통해서도 공산주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기 시작한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그럼 결국은 나 공산당인데 사탕을 한 번 씌우느냐 두 번 씌우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좌파 좌익들의 세상이죠. 이 좌파 좌익은 그래서 레프티스트라고 영어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요. 우파 우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파 우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자본주의를 지지한다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좌파 좌익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나 번역되면서 더더군다나 자본주의자, 돈만 우선시 여기는 이데올로기처럼 당연히 인식이 들어가고 이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동양에 있는 좌파 좌익들은 시장 경제인데, 원래는 이 시장 경제라는 단어 대신에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다 그러면은요, 원래 시장 경제가 성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태반의 목사님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언어에서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좌파 좌익에서 많이 부르는데, 그냥 이 개념적이라 하자면은 좌파 좌익들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것을 통상 가리키고요, 우파 우익은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것을 통상 가리킵니다.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는 뭐가 다르냐? 이 경제 질서에서 국가가 계획해서 간섭, 조정, 통제하자는 게 사회주의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 해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돼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상당히 교만한 생각들이 사회주의죠. 그 대신에 아니야, 인간이 불완전한 대로 해봐야 얼마나 잘하겠니? 인간이 어떻게 불평등, 부조리,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겠어? 오히려 시장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훨씬 더 잘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장 경제론자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회주의는 경제가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는 다 흥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게 맞아 라는 경험론자들이 우파 우익이 많습니다. 경험 중심입니다. 진보와 모순은 같은 단어로 좌파, 좌익, 우익, 우파와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제 굳이 사전적 정의를 하자면요, 이 진보와 모순은 속도입니다. 보수는 천천히 가잖아요. 진보는 빨리 가잖아요. 변화하지 않는 수는 아니에요, 보수도. 근데 이 보수는 지킬 건 지키면서 천천히 바꾸자는 거고, 진보는 아니야 다 바꿔야 돼 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진보 속도, 스피드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보라는 단어도 영어로는 프로그레시브라고 얘기하고, 이건 컨저버티브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서양에서 이 두 단어가 그다지 뭐 좋고 나쁜 개념이 없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 한자로 번역이 되면 진보는 왠지 좋은 것 같고 보수는 왠지 좋지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진보 쪽에서 지지하는 것은 프랑스 혁명 같은 거예요. 이게 레볼루션이라고 해요.
그러면 보수는 아예 혁명을 하지 말자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보수는 어떤 혁명을 얘기하는 거 아니? 이 레볼루션, 프랑스 혁명 같은 건 다 때려부셨지 않느냐? 사람만 죽였을 뿐이지 단두대에서 피만 자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건 안 되고 오히려 미국 혁명 피 안 흘렸죠. 대한민국 건국 혁명도 피 안 흘렸죠. 피 안 흘렸는데 기존의 봉건적 질서를 다 깨지 않았냐? 에볼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 진화에 가는 거 진짜 이게 보수적 가치를 실현한 것이다 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은 이 보수 진보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데 미국에서 적용되는 거하고 한국에서 적용되는 거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좌파, 우파 가운데 어디가 세일까요? 좌파, 우파. 우파가 셉니다. 이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파라고 그러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좌파라고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통상 그렇게 정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아니라 시장 경제라는 걸 지지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우파가 만든 나라예요. 이 우파들인데 기본적으로 우파들인데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리버럴리즘이라고 하죠. 이 PPT 가져가세요 나중에. 특별히 몇 명 안 써도 되고. 이 우파들이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에요. 미국 뿌리 자체가. 이 속도를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낼 수 있어, 진리를 발견해낼 수 있어 라는 이 진보라는 리베랄들이 있고요. 뭐 리베랄, 리버테리언 맨날 이거 뭐 들으면 들을수록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정입니다. 이 리버럴리즘 자유주의자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새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리베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리버테리언은 뭐냐면 아니야 인간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해? 우리의 고정된 진리는 있는 거야. 가정, 성윤리.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쪽이 많죠.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와 속도에서 기본적으로 우파는 우파인데 속도에서 보수 진보가 나눠지는 거예요. 리베럴하고 리버테리안 이 한쪽이 공화당 쪽이 많고 한쪽이 민주당 쪽이 많은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다 우파들이에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게 오바마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미국에서 그 8년 임기 내내 사회주의 성향이 있지요. 그래 한국의 진보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의 진보는 진짜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미국의 진보는 기본적으로 우파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주의 성향이 조금만 나오면 너 사회주의야! 라고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원래 우파들이 만든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파 안에 리베랄이 있고 리버테리언이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 꼴을 바꿔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철학자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거 얘기하면 한 시간 더 가야 되는데, 아담 스미스, 로크, 이게 다 이제 자유주의 계열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 가느냐. 이 안에서 보수와 진보, 경제적인 개량의 속도를 빨리 하자는 케인즈 계열이 있고, 아니야, 천천히 하자라는 아담 스미스 계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좌우가 아니라 이건 보수, 진보, 이른바 보혁 간의 흐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연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리베럴리즘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 가운데 새롭게 뉴 리버럴리즘이라는 게 나오고요. 이 뉴 리버럴리즘에서 뭐 미제스, 하이에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프리드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를 새롭게 개발한 사람들, 신자유주의자들이라고 하죠. 이게 네오 리버럴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개량이 되면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요. 뉴 리버럴리즘이 나오고 네오 리버럴리즘이 나왔을 때 이 리버럴리즘이 또 한 번 바뀌면 그 다음 뭐라고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라는 것 이건 뭐냐면요 80년대 레이건 시대 대처 시대 영국은 대처 미국 레이건이었잖아요. 레이건 제트 시대 우리 아무리 역사를 들여다봐도 야 시장 경제가 모르는 거야 라는 걸 새롭게 발견해서 이 자유주의라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 우리가 국가가 개입하고 조정하고 간섭하면 안 돼. 내버려 두는 게 훨씬 더 발전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게 자금 정도로 가는 게 맞아.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유주의를 새롭게 하이라이트를 준 사람들이 바로 레이건과 대처인데 이때 시대를 신자유주의라고 해요. 신자유주의는 뭐냐? 결국 시장 경제로 결국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사람. 근데 이제 미국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이 도식이 적용되는데 한국은 그러니까 원래
좌익, 우익, 보수, 진보 4개가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좌익과 우익, 사회주의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좌익과 우익이 나눠지는 거고, 보수와 진보는 스피드를 가지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가 사실은 다른 건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미국하고 완전히 다르죠.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북한 문제 때문에, 북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거는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를 가지고 친북과 종북 개념들이 들어가 버리니 좌익이 진보하고 같이 가버리고요, 우익이 보수하고 같이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 왜?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떻게 보느냐를 가지고 가장 크게 갈라져 버립니다. 북한에 대해서 무호적인 세력들이 좌익 진보 계열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들이 우익 보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데올로기를 들여다보면 한쪽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한쪽은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쪽은 핵심적인 가치를 지지하고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고, 한쪽은 핵심적인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한쪽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문제에도 굉장히 비판적인 그룹이 많고, 한쪽은 동성애 같은 건 다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양쪽이 갈라지죠. 근데 예를 들면 시장 경제를 지지하는데 나는 동성애 문제를 지지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가 해도 돼. 그러면 우익은 우익인데 미국적 기준으로는 또 진보가 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서는 북한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보 좌익과 보수 우익이 한 뭉뚱아리로 갈라져 버렸는데, 동성애는 지지하는데 시장 경제도 지지해 라고 하면은요, 자기 이념적 스탠스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이념 싸움입니다. 자, 좌익, 우익, 보수, 진보. 사실 이게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로 갈 것이냐, 자본주의를 지킬 것이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위치해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의가 거의 쓰나미처럼 불고 있죠. 네, 한국은 지금 본인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간에 진보 좌파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진보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사회민주주의라고 표현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회민주주의도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이 진보 좌파 광풍이 불고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로 가자는 국민들이 적어도 뭐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0%가 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게 옳은지, 어떤 게 역사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지를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시장 경제인지 사회주의인지, 왜 이게 어떤 게 옳은지 검증을 해야 되냐면 개헌을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쉽진 않아요. 분권형 개헌을 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대통령 권한을 나누자는 데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으니까 굳이 분권형 개헌을 할 필요가 있느냐, 여당에서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하겠다는 여당의 세력들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지방 권력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개헌을 못한다 하더라도 2020년 4월 총선이 되면 개헌을 하겠다는 정치 세력이 국회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2020년 4월에는 개헌이 됩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죠. 근데 개헌하겠다는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개헌하겠다는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뗀다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경제죠. 그리고 뭐 기독교인들이 많이 걱정하는 뭐 동성애 문제나 이슬람 문제도 들어간다고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개헌안 안에 지난해 2년 동안 국회에서 연구해서 만들어낸 개헌안 안에도 들어가고 대통령이 발의하겠다는 개헌안 안에도 들어갑니다. 이번에 개헌을 만약 한다면
뭐 늦어도 2020년 4월에 결혼을 한다면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경제분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조항들을 들여다보면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제가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이런 조항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한 7개 정도 되는데, 노동 조건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대등하게 결정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조항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 경제를 지향한다라는 표현으로 종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표현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헌법 안에.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개헌 이론 방향으로 보면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총괄하는 단어인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뭐냐? 이거는 정말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 헌법을 바꾸면 헌법은 아다르고 어다른 거거든요. 아에서 어로 바꾸면 나중에 이 아가 어로 바뀌면서 수많은 관련 법률들을 만들어야 돼요. 법률을 만들어 봐야 알아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라는 게 평가가 여러 가지로 갈리죠. 이건 단지 공공 개념을 강화하는 것뿐이지 사회주의하고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사회적 경제라는 사실 사회주의적 경제 줄임말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어 봐야 알 거예요. 다만 지금 나와 있는 헌법 개정안 안의 표현들을 들여다보면요, 요거 하나만 볼까요?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이게 헌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입니까? 이 조항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 조항이 들어가면 이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들이 다 진보 좌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면요, A라는 사람이 8시간 일했기 때문에 300만 원 공급받고 B라는 사람도 8시간 일했기 때문에 300만 원 공급받으면 아, 이거 평등하고 공정한 세상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 군대에서 8시간 일한 갑부이나 8시간 일한 일동이도 다 똑같이 짝값을 먹는다고. 이게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가치 임금을 받는 거예요.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가치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 A라는 사람이 8시간 일해서 상품을 만들고 B라는 사람이 8시간 일해서 상품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얼마의 가격을 받느냐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경제고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시장경제 자본주의는 그래서 리스크한 게 언제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창조하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A가 8시간 일하고 B가 8시간 일하고 C가 8시간 일해도 이게 시장에서 C의 상품이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팔리면 C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경제고 자본주의인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장경제 자본주의 전체가 부정되겠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노동에 대해서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시간만 때우죠. 우리의 평등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평등이라는 좋은 단어 아래 사실은 사회주의적 개념들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주의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지금 점검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대부분 여러분들 이제 우파 보수, 한국의 우파 보수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북한 문제 때문에 우파 보수가 됩니다. 김정은 한 꼬락서니, 김정일 한 꼬락서니, 김일성 한 꼬락서니가 싫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체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보수 우파에 자리배김을 하게 되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지해요. 이게 좀 복잡하잖아요. 뭐 하이에크가 나오고 뭐 버크가 나오고 말이죠. 그러니 내가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긴 한데 경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진보 좌파적으로 생각하는 보수 우파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헌법 조항이 들어가면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조항이에요? 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 이게 시장 경제가 뭐고 사회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는 들어야 됩니다. 제가 저한테 이제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개념을 물어보죠. 이게 제가 또 강의하게 된 건데, 이게 사실 경제 얘기예요.
그래서 헷갈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라 부르는 것은요, 정확한 용어가 시장경제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경우죠. 시장을 부정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장경제는요, 더 정확한 철학적 개념은 자생적 질서라고 얘기해요. 하이에크가 얘기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인류 창조 이래로 다 자생적 질서예요. 왜냐하면 시장을 통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시장을 통해서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마을에서 쌀을 생산하고 B라는 마을에서 보리 생산하고 시장을 통해서 매매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 역사는 시장 경제입니다. 자생적 질서. 이 시장 경제 자생적 질서를 나중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샬빈이라는 사람이 이 자생적 질서를 자연 질서라고 부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자연 질서다. 자본주의적 질서의 일종의 맹활한 씨앗을 발견하면서 이것을 나중에 신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자본주의로 갖춰가기 시작. 그러나 이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은요, 인류 창조 이래로 계속 자생적 질서였어요. 시장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 말이죠. 세상이 원래 부조리하잖아요. 불공정하고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요,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돼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고 혁명을 시도했는데, 시도했던 혁명들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주의입니다. 마르크스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라고 뒤집었던 혁명은요, 피를 흘리고 사회주의적인 변형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적 혁명은요, 언제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강제를 하죠. 왜냐면 불평등, 부조리, 모순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혁명을 시도했을 때 기득권 세력들, 1% 가지고 있는 놈들, 요놈들을 끌어내는 게 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일 때도 많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이에 끌어내릴 때는 반드시 강제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강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고요. 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시장 경제를 부정하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다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권력이 강해지겠어요, 국가가. 공무원이 비례해지겠죠. 그래서 이 무리한 질서를 유지하려면 선전선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하고 정의롭고 얼마나 유토피아적인지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를 해주는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의 역할이 언제나 사회주의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강제력과 폭력과 선전이라는 거는요, 이것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자원이에요. 세금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질서, 자생적질서, 시장경제를 억지로 사회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간이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강제로 끌어올려요. 만 원으로 끌어올리면 얼마나 무리수가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수는 결국 세금으로 떼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금으로 떼우면 이건 한계가 있어요. 나라의 고간에 양식들이 떨어지면 이 세금은 못 씁니다. 그 다시 반드시 이 강제력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자생적 질서, 시장 경제로 돌아갑니다. 인류 역사는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예전에 소련도 사회주의로 갔다가 다시 시장 경제로 가요. 동유럽도 사회주의로 갔다가 다시 시장 경제로 가요. 모든 사회주의 혁명은 반드시 시장 경제로 돌아가요. 이게 언제나 사회주의가 실패했던 게 없어요. 바로 이거. 중국도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경제는 자본주의적으로 바꿔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장 경제입니다. 자생적 질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주의와 자생적 질서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들여다보면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는 두 가지 단어죠. 자유와 평등 가운데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걸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자본주의, 자생적 질서 쪽에서는요, 자유라는 걸 너무 중요시 여겨요. 이 자유가 훼손되면 그러면 반드시 평등도 사라져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들은 평등을 실현해야 자유도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말할까요? 아니, 어떤 게 맞는 것보다 한국 사람들은 뭘 더 좋아할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유를 좋아하시죠.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누가 딴짓 놓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좋아해요. 롱패딩 입고 다니는 건데요. 순이가 롱패딩 입으면 영순이도 롱패딩 입어요. 한국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같은 지역에 집약적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다 그러다 보니까 평등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주 강해요. 우리가 대외 팽창을 했을 때, 그래서 그 고국의 경영을 하고 있을 때 이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왜냐면 굳이 이 좁은 땅에서 평등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정희 시절에 해외 팽창을 계속 하고 있을 때는 해외 나가서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에서 평등하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안에서 밖에 나가서 피자 10판 사오면 되는데 이 안에서 피자 한 판 가지고 어떻게 나눠 먹을지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모든 폐쇄된 사회, 닫힌 사회는 언제나 평등을 중요시합니다. 기울어가는 사회는 평등을 가장 강조를 해요. 그러나 뻗어나가는 사회는요, 열린 사회죠. 그런 사회에서는 자유를 중시합니다. 이런 사회는 발전하고 이런 사회는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은 발전하지 못했던 시절이 5,000년 역사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평등이라는 건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 가운데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가운데 무엇이 사람의 빈곤을 해결했어요? 가난을 해결하는 건 뭐였어요? 당연히 자유입니다. 평등이 아니고. 사람의 가난을 끊고 빈곤을 해결하는 것은 시장 경제였지 사회주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경험이 끝난 거예요. 자, 19세기 이후에 세계화라고 했죠. 이게 이제 자본주의 질서가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걸 세계화라고 합니다. 18세기 이후에 세계화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를 공용으로 만들어가면서 시장 경제라는 질서가 쭉 뻗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세계화 이전에, 즉 전 세계적인 시장 경제 확산 이전에 세계 평균 소득이 180%였다면 그 다음에 2000년에는 6,600% 늘어났어요. 왜 세계 절반은 굶주림인가 뭐 이런 책 많잖아요. 뭐 그런 류의 책들. 왜 빈곤을 신자유주의가 양산하는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이게 맨날 좌파 좌익에서 하는 얘기인데, 신자유주의가 뭐건 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흐름은 반드시 빈곤을 없앴다. 이 얘기는 거짓말이에요. 완전한 거짓말. 빈곤을 해결했던 것은요, 시장이 확대되고 자유가 확대될 때 빈곤이 사라졌던 건 역사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세계화.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레이건이나 대처가 나왔을 때 하이에크 같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가 진짜 중요한 거야, 시장경제 중요한 거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을 때가 80년대부터. 근데 이때부터요, 전 세계적인 시장경제 확대가 훨씬 더 빨라졌는데 정부화되니까 마지막 때로 가면 원래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 80년에 세계 절대 빈곤이 40.1%였다면요, 2004년에는 18.1%로 줄어들었어요. 절대적 빈곤이 줄어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영국에서 면을 생산하고 아르헨티나에서 목양을 생산해가지고 서로 바꾸면 더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 시장의 확대, 그리고 개방의 확대, 자유의 확산은 반드시 빈곤을 없앴던 건 사실이에요. 다만 이 빈곤을 없애는 데는 시장의 역할, 자유의 확대, 열린 공간이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장 경제를 싫어하고 자본주의를 싫어하고 신자유주의를 싫어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싫어해요? 좌파 사이에. 근데 이게 대중적으로 상당히 호소력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빈곤을 없애고 가난을 사라지게 하는 양극화가 벌어져요. 이거는 인식을 해야 돼요. 양극화란 뭐냐면요, 예전에는 조선시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거는요,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밀면 먹고 왔는데 조선시대 왕 중에 밀면에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기까지 얹어서 먹는 밀면 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왕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만 그 당시 조선시대는요, 이 왕이 한번 재위하고 있을 때 16년이라고 하면은요, 2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진짜 아예 굶어 죽을 정도고, 여기에서 왕도 조금 잘 사는 정도인데, 지금은요, 우리가 왕보다 잘 살게 됐지만 지금 잘
잘 사는 사람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살 정도로 벌어져 버려요. 부가 팽창하니까. 그리고 이게 시기심, 질투심이 자극되는 거예요. 미국의 부자들은요, 우리나라 부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애틀에 있는 고등학교, 그 제일 좋은 고등학교 보면 한 달에 학비가 3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승마 선생이 개인별로 붙어 있어요. 요트 선생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1인당 GDP가 세계에서 6번째지만 1위부터 5위까지는 도시국가란 말이죠. 가장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이. 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제일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제일 부자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러나 미국의 예전 150년 전으로 가보면은 분노의 포도로 서로 먹고 살지 못해서 굶주려 죽는 사람이 나오는 시대. 미국도 예전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부가 팽창을 하고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격차는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격차가 벌어진 거에 있어서 내가 예전보다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감사하고 더 높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인간이 더 원대한 꿈을 꾸면서 나도 잘 살아보세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면서 잘 사는 놈들이 더 잘 살게 되니까 시기, 질투, 원망하는 경우가 많다. 네, 상대적인 거죠. 훨씬 잘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등을 자극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월 원망이라고 해요. 사촌이 땅 사고 잘 나가고 있으면 나도 땅 사서 잘 나가야지라는 게 바로 우월 원망인데, 또 하나가 대등 원망입니다. 사촌이 땅 사니까 배가 그래서 사촌이 끌어내려. 이게 우월 원망이에요. 사회가 우월 원망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말합니다. 이걸 자극하는 게 바로 평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걸 자극하는 게 좌파 좌익. 이걸 자극하는 게 사회주의. 근데 사회주의는 당연히 가난을 만들어내요.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다 던져버리고 달량 나만만 남았죠. 이거 이승만이 지켜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사회주의 번쩍을 아니까 이게 뭐가 더 생산적이고 뭐가 더 효율성 있고 뭐가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는 역사가 입증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의 많은 고통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예요. 그렇죠? 당연히 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 국가 차원에서 고통을 줄이는 거는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고통은 줄어드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번지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는 다 나왔잖아요. 북한에서 확인되잖아요. 북한의 아이들이에요. 일반 아이들입니다. 일반 아이들, 초등학생 애들이 장만한 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장사해요. 굶어 죽는 아이들 말할 나이도 없고, 이게 뭐 지금 뭐 어린이집 가야 될 아이들인데 땔감 가져와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행복하겠네요. 이 아이들이 더 불행하죠. 근데 한국 청년들이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대중 원망이 아니라 우월 원망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걸 언론과 방송과 미디어와 지식인 지도층들이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북한이 따라갔던 게 바로 사회주의고 우리가 따라갔던 게 시장경제입니다. 이미 한국과 북한의 성장에서 열매에서 확인이 됐죠. 확인된 거예요. 북한의 GDP가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요, 서울의 20분의 1입니다. 서울의 구가 25개인가 돼요. 양천구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GDP가 광주의 2분의 1입니다. 대구의 3분의 1이에요. 이게 사회주의와 시장 경제의 차이죠. 그리고 이 사회주의를 지탱시켜 주기 위해서 인민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동원되고 시장 경제를 지탱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동원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뭡니까? 우리의 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19살 넘은 모든 사람들은 다 투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민민주주의는 뭐예요? 이 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1% 기득권 세력들에게는 권리를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만, 민중만주의를 해서 1% 기득권 세력이 아닌 사람들 90% 인민과 99% 민중만주의 되는 게 바로 인민민주주의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죠.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근데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유지해왔는데 이거를 사회적 경제로 바꾸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야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는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클릭 이동을 하는 거죠. 점점 클릭 이동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민민주주의 곧장 가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개념들이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니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걸 바꿔요? 그래서 이거 또 하나 유지했던 게 바로 미국과의 관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세 가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세 가지가 다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경쟁이 끝난 거죠. 영원히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가져온 거니까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회주의는 언제나 이상을 지향합니다. 좋은 세상 나오면 만들겠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 유토피아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우리 어떻게 유토피아를 만들었냐? 불완전한 인간들이 완전하지 않은데 너희들이 어떻게 프로메테우스처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조할 수 없는데 우리를 창조하겠다는 걸 진보주의자들이 자꾸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유 역사상 유토피아가 만들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언제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상 지옥이 만들어졌죠. 왜? 사람의 마음 중에서 대등원망 너 좀 열심히 해가지고 너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박정희가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자꾸 이걸 강조한 거예요. 우리 아무리 게으르고 약하다고 해도 너 더 부지런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힘을 불어넣어준 겁니다. 근데 지도자 지식인들이 아니야. 너 좀 잘 나가는 놈들 삼성을 없애야지. 끌어내리는 이 무언망, 이 대중언망만 강조를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움, 증오, 분노,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만 가득 찰 거 아니에요. 하나 다 짜증이 나서 조금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지 못하면 안달 못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사회주의라는 거는 지배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학살국으로 가는 거예요. 러시아의 혁명에서 2,500만을 죽였습니다. 당시의 선전물을 보면은요, 부조와 1% 기득권 세력들 피바다로 만들어버려라. 학살국으로 간 거예요.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증오, 분노니까. 사람이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용서하면서, 용납하며 살아야죠. 아니, 전직 대통령에 문제가 있어도 우리 역사니까 다 끌어안고 가야죠. 이거를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끌어내리고 작사를 내버리고 새로 만드는. 언제나 자기는 모든 걸 새로 만들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에서 출발하는 게 진보주의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니까 킬링필드 캄보디아 혁명에서 250만 이게 다 사회주의 혁명이 될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혁명에서 600만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였던 인간들 중에 하나가 김일성이니까요. 700만을 죽였죠. 스케일이 제일 큰 게 모택동입니다. 7,200만. 이거 숫자에 따라 좀 다른데 죽은 사람이 7,200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남경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남경의 인구가 지금 얼마인데 50만 명인데 어떻게 학살자 명단을 10,000명 달려 가지고 와 당장 더블로 늘려 뭐 이랬다는 거예요. 모택동은 수영을 좋아했는데 취미가 수영이었죠. 수영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사람 죽이는 명령만 내요. 얘 죽여. 얘가 보기에는 다 기득권 세력이에요. 지가 황제보다 더 강한 나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농민들입니다. 인민공사라 그래가지고요. 이 7,200만이 어떻게 죽었냐면요.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다 집단농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요 참새들이 벼와 벼이사를 쫓아먹으니까 참새를 다 죽여버렸더니 그 다음 해에는 참새가 벌레를 못 잡아서 죽여가지고 흉년으로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지경으로 간 거예요. 당시의 농민들 보면. 그러나 이 당시에 60년대 중국 농민들인데 이 당시에 당 간부들이 먹는 식사 모습. 사회주의가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요. 우리 양극화되는 세상을 보면서 시기, 질투, 원망을 지식인 지도자들이 자꾸 자극하면은 야 나도 좀 말이야 이게 말이지 감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어내리는 마음으로 자꾸 자극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지식인들이 그 지도자들이 가장 양극화된 세상을 만들어요. 사회주의는요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사회주의는 평등한 세상 만들겠다고 하면서 가장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사기극이에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좋아해요. 지도자라고 하는 저 국회의원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요, 사회주의가 되면은 특권 세력이 된다. 붉은 완장차원이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을 협파하는 절대적 정의파가 되기 때문에 이들 건드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가 한번 강의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예배가 없어요. 다 사회주의잖아요. 지식인들이 원래 그랬어요. 지도사라는 자들이 원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중국이 제일 양극화된 나라예요. 미국이 저 신자유주의 맨날 비판하면서 양극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미국 부자들은 야 시애틀에서 한 달에 3천만 원 애들 학비 많이 되느냐?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1% 미국의 1% 부자들이 미국 국부의 12%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얼마나 될까요? 중국은 1%가 국부의 42% 절반 정도로 가지고 있어요. 가장 양극화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한 피라미드 조직인데 공산당원들이 왜 드냐면요, 공산당원이 안 되면 사업도 못해요. 반도의 유커들은 공산당원들입니다. 해외여행 못 가요, 공산당원 아니면. 미국에 유학 보내는 애들은 다 공산당 간부들이에요. 공산당원 아닌 사람들은 돌 깨며 살아요, 저 서부에서. 한 달에 1달러, 2달러 보내 산다고요. 상위 1%가 41.1% 국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산당원들 6% 가운데 당 간부들이 차지하고 있는 국부예요.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된 나라. 요게요, 프랑스 디케터라고 홍콩대학 교수가 쓴 책 일부를 제가 가져온 건데, 얼마나 위선적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 말은 좋지, 이 견고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장벽을 세워놔요. 계층 간의 장벽을 세워놓고, 특권을 만들어 놓고, 담배를 살 때도 담배를 공산당 간부들을 위한 담배 농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 등급. 특별히 거주지에서 살고 있고 전용 농장에서 온갖 유기농 채소 이걸 당 간부들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수백만 명 어디 있느냐? 사망해서 돌 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입니다. 이게 중국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비당, 오른쪽에 당원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문화혁명 잘 아시죠? 10년 동안 이게 왜 문화혁명을 했냐면요,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오지 못했다고 다시 한번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얘네들의 혁명은 끝이 없습니다. 적폐청산도 끝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왜?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 이게 역사의 진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완전 청산이 안 됐다는 거예요. 끝도 없이 해요. 끝도 없이 해요. 모택동은요, 죽는 날까지 했어요. 30년 동안 했어요, 혁명을.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혁명이 아직 완수가 안 되는데 왜 완수가 안 된다고 봤더니 정신을 안 바꿔서 그렇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문화혁명입니다. 정신을 바꿔버려야 된다. 그래서 연예인들, 예술가들이 앞장서죠. 연예인 예술가들은 사회주의를 좋아합니다. 지식인 지도자들하고 똑같아요. 이거 관념적인 세상, 추상적인 세상을 살아요. 그럴싸하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우리 이들 앞서서 선전선동하고 그 다음에 애들 나와가지고요, 모든 거 다 때려부셨어요. 사후청산. 옛날 건 다 때려부시자 그러면서 제자들의 스승 끌어다가 머리 삭발시키고 꽃가루에다 씌워가지고 온갖 욕 보이고 때리고 심지어 죽였어요. 자식들이 부모도 끌고 나왔어요. 고소고발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요 양반이 끝낸 거죠. 덩샤오페이. 근데 이 자가 사실은 문화혁명 때 제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인데 이게 나라 경제가 마음에 없는 걸 그래가지고 개혁개방이라는 걸 했는데, 그러나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흑묘백묘가 바로 그거죠. 목적으로 해서 수단 방법 안 가려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주의라는 걸 막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89년도 천안문 사건이죠. 이거는요, 북경대 학생들이 평화적으로 50일 좀 넘게 자유를 달라고 시위한 건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탱크 들고 나와서 밀어버렸죠. 밀어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몇 명인지 확인이 안 되다가 영국의 기밀문건 해제되니까 10,000명 이상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탱크로.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공산주의예요. 이게 사회주의예요. 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에 미국의 친중화된다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인데, 중국의 정치범수용소가 몇 개나 되냐면 1000개가 넘습니다. 수감 인원이 500만이 넘어요. 전라도 전라북도 주민 합치보다 더 많아요.
이 라오가이라는 노동교화소는요, 그냥 재판 없이 끌려가는 게 태반이라는 거예요. 요거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하는 사진이라고 알고 계시죠? 아니에요. 중국에서 하는 겁니다. 공개 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 죽이는 거는 중국이 원조예요. 세계 7대 인권 탄압.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실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면 반드시 수용소가 나옵니다. 왜 수용소가 나올까요?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수용소가 나올까요? 적폐청산이 끝이 없는 거예요. 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법으로 안 되잖아요. 그 수용소에 넣어버려요, 그때. 제일 많이 피해 보는 게 기독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개신교건 캐톨릭은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기독교와 같이 못 가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인들 70, 80%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뭔지 모르고 지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1%하고 99%로 나옵니다. 그렇죠. 기득권 세력과 지배하는 자들과 지배받는 사람들, 이 소수자 약자가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지배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조리라는 거예요. 불평등. 이걸 무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폭력혁명을 통해서라도 이걸 깨야 되는데, 그러나 이 폭력혁명을 안 한다 할지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이건 깨야 됩니다. 이 무슨 구조?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핵심입니다. 이 1%는 누구냐? 1%는 북한 헌법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 1%는 누구냐? 주권이 없는 자들인데, 주권은요, 노동자, 농민, 근로인텔이 일하는 근로인민에게 있다는 거 있어요. 근로인민이 바로 99%입니다. 일하지 않는 인민이 1%예요. 아니, 일하든 일하지 않든 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다 국민이에요, 지금.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일하는 인민만 주인이에요. 일하지 않는 인민은 주인이 안 돼. 일하지 않는 인민으로 가장 대표적인 직업군이 뭔고하니 뭐겠어요? 일하지 않는 인민. 성직자. 일 안 하죠. 일도 안 쳐지는 모양이네. 모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상이 되면은 성직자들은 제일 빡빡을 맞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개념은요, 이게 기독교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이거하고 싸우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는 원래 기독교인이었죠.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 랍비 하죠, 랍비. 예. 유대인 랍비 가문 출신. 김일성도 18살 때까지 예배드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아는 사람이 기독교를 부정을 하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도 기독교인으로 마지막 고등학교 졸업 논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문을 쓴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교회를 저주했죠. 사랑도 없는데 무슨 사랑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뭘 연구하기 시작했냐면요. 반기독교 이론들을 연구하다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해체시킬 건지 이걸 연구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 서양 문명 자체가 다 기독교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명 자체를 해체시키려면은 방법이 없다. 노동자, 농민이 단결해서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하는 것밖에 없다. 폭력혁명을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경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죠. 그 사람은. 목표를 몸과니 교회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편 끊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실천한 사람들, 레닌도 기독교와 전쟁이 우리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를 쓸어버리죠. 가장 열심히 실천한 게 기독교를 잘 알았던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이자가 얘기하는 게 뭐라 그래요? 종교인을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치는 걸 알게 됐다고 그러죠. 이 사람 어록에 집사 이상을 죽였다고 나와요. 개심하지 않으면 수용소로 보냈다. 정치범 수용소는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려고 한다. 원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철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나 다르게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탄압하는 체제가 됐고, 러시아의 교회가 싹 쓰러졌어요. 동유럽의 교회가 싹 쓰러진 겁니다. 목표 달성한 거죠. 원래 교회 없애려고 만든 거니까. 그러다가 제가 요 얘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따로따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사회주의하고 동성애가 연결이 될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요 북한도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동유럽에서 교회가 싹 쓰러졌어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제일 이 사람과 고민이 뭐였냐면요, 서유럽이 버티는 거예요. 여기 교회를 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서양 문명 자체를 해체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혁명이 완수가 되는데, 여기가 건재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없애냐,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 없애려고 하다가 드디어 20세기 지나면서 폭력혁명으로 20세기가 난리가 났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그런데 21세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놓쳤던 뭔가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이게 공산당 선언인데요, 그 유명한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가 나오죠. 이 마르크스가 우리의 혁명을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가족을 없애야 된다고. 첫 번째 발견한 게 뭐예요? 가정을 해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놓쳤다. 그래서 서유럽을 우리가 혁명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프로이드 이론을 따왔습니다. 프로이드가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슈퍼에고, 에고, 이드라는 세 가지 이론을 얘기하는데, 먼저 이게 프로이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요, 슈퍼에고라는 게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과 윤례와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에고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율법과 윤례와 계명들을 없애야 돼요. 성경적 가치들을 부정해야 돼요. 이걸 프로이드가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동받은 세 번째가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이 보니까 우리는 폭력혁명으로 기존의 질서만 깨려고 그랬는데, 얘는 보니까 문화혁명, 정신을 지배하더라고요. 동양인들이 이런 데에서 탁월하네. 그래서 이 정신문명을 바꿔야 되는구나. 문화혁명에서 나오는 다 때려보시는 우리의 정신을 바꾸는 게 중요하니까 언어를 선점해야 돼. 우리가 맨날 폭력혁명한다고 대목만 하고 이게 돌만 던지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선점으로 해서 좋은 단어, 인권, 정의, 평등, 평화, 소수자 보호, 공동체 좋은 단어 다 깎아쳐.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바꿔내야 혁명이 완성되라. 이거를 어택동에서 따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나가냐면 그냥 알투스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야 혁명을 서유럽에서 하지 못한 거는 학교나 가족이나 교회 이런 데들이 억압적 이데올로기 체제들인데, 이런 억압적 이데올로기 국가기구들이 이걸 우리는 없애려고 때려부시려고만 했지, 이거를 장악을 하는 게 중요해. 교회를 장악을 해야 돼, 가정을 장악해야 돼, 학교를 장악해야 돼. 이 개념들이 60년대부터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사회주의자들이죠. 그 사람 문화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에요. 이 주디스 버틀러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요, 그래, 서유럽을 혁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주의자들 혁명을 하려면 놓친 것들, 가정을 해체하고 언어를 점령하고 문화혁명을 하고 그리고 성경적 윤리율법 규례들을 파괴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공성의 개념이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젠더주의라고. 이 젠더주의가 업그레이드된 사회주의. 이 젠더주의가 뭐냐면요, 성평등 개념이라고 하는데 젠더 개념이라고 하죠. 이건 남자 여자의 섹스가 아니고 젠더라고 해요. 사회학적 성이라고 해서 여러 후천적 성들을 다 인정하는데 서양에서는 50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인정해버리니까, 이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완전히 해체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주의는 본물 터지듯이 밀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발견을 하죠. 그래서 이들이 얘기한 게 바로 이 젠더리즘인데요. 바로 젠더, 성평등 개념인데, 이 성평등 개념을 가지고 성의 종류를 수십 가지를 만들어냅니다. 남자, 여자 말고 이제 몇 개만 가져가봤어요. 시스젠더, 타고난 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일치하는 거야. 트랜스젠더는 아시죠? 바꾸는 사람이고요. 에이젠더, 어떠한 성별, 남자, 여자의 어떠한 성별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그레이젠더, 젠더를 희미하게 느끼는 사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 암프로진,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성별. 페이스북에서는 52가지 성을 결정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서양에서는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바이젠더, 두 가지 다른 성 가지고 있는 사람. 젠더도 있어요. 젠더가 없는 사람. 데미젠더, 특정 젠더 또는 젠더 자체를 부분적으로만 느끼는 사람. 별의별 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진정한 너희들의 해방과 구원이야. 이 얘기가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지고 결혼에 대한 기준도 없어지고 모든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니까 혁명은
우리가 열심히 폭력혁명 안 해도 자연스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전가의 모도로 휘두르기 시작한 게 바로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도 우리도 네. 요즘 네. 네.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남녀분도 없어지고 결혼 기준도 없어지고 가족분. 그러니까 이게 다 질서가 있고 권위가 있는데 이걸 다 깨버리니까 나중에는 신 자체가 부정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동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교회가 무너지면서 공산화가 됐는데 버텼던 서유럽 사회가 요 차별금지법, 젠더 개념, 성평등 개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먼저 교회가 무너졌죠. 전통적인 200년, 300년 된 교회들입니다. 네덜란드 아헨 교회라는 게 이제 백화점으로 바꾼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술집으로 바뀌어버린 영국의 유명한 서커스단 단원들 연습장으로 바꾼 거예요. 뭐 이러고 나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무너진 틈을 이슬람이 파고 들어가서 혼돈과 혼란과 무질서가 팽창합니다. 이게 지금 서유럽 사회. 근데 누가 이걸 주도하냐면요 사회주의자들. 뭘 가져가냐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의 억압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죠. 동성애자 문제, 피가 없어 성애자 문제, 이 모든 권위와 질서를 깨고 모순과 억압을 깨고 이것이 해방과 구원이고 이게 돼야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깨야 된다. 이 자본주의를 깨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혁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동성결혼 이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서양에서 다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여기 이제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다 가지만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주의라는 게요. 사회주의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오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옵니다. 20세기 폭력혁명의 형태로도 오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21세기 젠더주의 형태, 비폭력 형태로도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비폭력혁명은요 굉장히 우아합니다. 오상해요. 모든 것들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정신을 바꾸겠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꿔서 어떻게 할 건데요?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붕괴시키고 그 다음에 폭력. 목표가 그거예요.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크게 중요시하거든요. 정의, 평등, 평화, 소수자고 공동체 이 좋은 단어들 다 가르칩니다. 이 좋은 단어를 가진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 개념을 와해시키고 교회 기준을 해체시키고 결국은 혁명으로 가자. 이 두 가지 20세기 폭력혁명과 21세기 비폭력혁명이 같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가장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게 원래는 그렇지만은 교회인데 교회에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성경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요. 이거 다 가짜죠.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성경에 아까 나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기독교에서는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게 소유와 상속의 개념입니다. 네 것과 내 것을 반드시 나눠요.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가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반대합니다. 축복받으라고 되어 있죠.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축복한다고 되어 있죠. 8시간이 아니라 8분을 일을 해도 나를 경외하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은 그러면 동일 임금이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를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이 가치들을 다 해체시키고 부정하겠다는 쪽으로 사회주의는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온 복지는요, 당연히 복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반드시 성결적으로 복지하라고 되어 있죠. 고아, 과부, 떠돌이, 나그네,
소수자, 약자,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지 모든 사람들, 부잣집 아이들이나 가난한 아이들이 다 3,000원짜리 공짜 도시락 먹이라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성경을 복해야죠. 토지 공개념도 마찬가지인데 이 얘기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중에. 네. 지금 한국이 제가 북한 문제로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그 한국 기로에서 있죠.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느냐 사회주의로 가지 않느냐 단순히 전통적인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면역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가만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통적인 사회주의에서 비전통적인 새로운 젠더주의 형태로 들어오는 이 언어를 통해서 문화전쟁 형태로 들어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획가닥 넘어가고 인권 얘기를 하면 단어가 사실은 사회주의인데 정의 얘기 나오면 단어가 사실은 사회주의인데 평등, 평화, 소수자보 얘기 나오면 단어가 버려요. 사실은 사회주의인데 그리고 자기 앞으로 다 깨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미혹, 거짓말이죠. 속임수인데 여기에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게 한국에서 끝까지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북한 체제가 무너져요. 그래야 이게 역전돼요. 이건 북한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죠. 이 체제가 무너지면 아니 당장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한국에서 역전국이 벌어날 수 있는 충분한 필요 조건들이 갖춰져요. 그러니까 남한 내부에서는 아주 어려운 싸움들이 자유를 지키고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지만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방어를 하는 것과 함께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평양인데 평양이 무너져야 한반도의 역전국이. 근데 평양이 정말 무너지겠냐? 내일이라도 당장 무너질 수가 있죠. 북한의 급변 사태인데요. 김정은이 내려오면 한반도 방어 180도 바뀌어요. 김정은이 내려온다고 어떻게 180도 바뀌겠느냐?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을 급변 사태라고 합니다. 암살당하든 병사하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망명을 나버려요. 혹은 내일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북한만 11.6 사건 같은 게 왜 안 나오겠어요? 그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건만 성숙되어 있다가 무르익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오면 첫 번째, 북한의 대남 조직이 와요. 북한 대남 조직은요, 북한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과 천재들은 핵무기 부서로 가고요. 인과 천재들은 대남 부서. 근데 위에서 통제하는 수령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이 대남 조직은 와야 돼요. 그럼 남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들도 혼란에 빠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 타격을 줬습니다. 또 한 가지 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면 남한으로 예멘 난민이 아니라 탈북 난민들이 일정한 기간 일정한 숫자가 됩니다. 그렇게 다음에는 아마 북한을 재건하고 관리하는 기간으로 이어질 거예요. 곧장 통일로 가기는 않을 거예요. 남한의 난민들이 한 10만 명 내려면요, 남한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광복 직후에 그랬죠. 북한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남한으로 배가 몰려오니까 감히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공 세력이 강한 거죠. 김정은이 내려오면은 한반도 이 남한의 급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북한 급변 사태는 사실은 남한 급변 사태를 만들어낸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리가 남한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끝까지 치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다음 주에 김정은 죽으면은 180도 치죠. 근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고요. 일제시대가 일제시대 끝낼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아무도 예측 못했죠. 일제시대가 1945년 8월 15일 끝날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8월 14일이라도 애국운동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친일운동을 했어요. 친일 활동을 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일본 제국주의는 미국한테 망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생산량이 이미 태평양 전쟁 진주만 폭격할 때
미국이 이번보다 100배가 많았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1941년 대동아 전쟁을 시작할 때 일이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4년 끌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설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인 흐름이 어떻게 봐요? 북한이 점점 강화되고 견고해지니까 아니죠. 지금 헷갈리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적인 흐름은 마치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되고 노예제가 해방 폐지됐던 것처럼 북한의 저 수용 독재체 무너지는 방향인 겁니다. 이건 그 역사의 필연이에요. 다만 시간이 다음 주냐 아니면 내년이냐 10년 뒤냐 이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싸움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하세요. 그러나 이미 이기도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한에서 이제 버티는 게 쉽지가 않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유의 보편적 가치, 보편적 질서하고 충돌하고 있는 북한에서 금소식이 나옵니다. 평양이 열리면 그렇게 계속 이제 자연 뻗어나가게 되겠죠.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흔들어 대겠죠. 그러니까 한국의 많은 문제점들이, 경제적인 문제점들 이런 것들도 북한이 체제가 와야 되면서 급격으로 뒤집어집니다. 이게 연해주인데요. 제가 작년 연해주 가서 찍은 사진인데 한반도 영토의 70%예요. 여기가. 인구는 200만밖에 안 되고 토지는 비옥합니다. 망하라니 짝이 없죠. 중국이 쪼개져야, 중국 땅이 쪼개져야 우리가 통일이 되는. 그렇죠. 중국 땅이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중국 땅이 쪼개져야 네. 그래야 통일이 되는데 중국이 다가오는 30년 안에 쪼개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사회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체제가 부러집니다. 지금 뭐 돌이킬 수 없는 싸움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어선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공격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라든가 김정은의 악행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남한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본질적 싸움이다. 이 두 싸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문제, 이슬람 문제 이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사회주의자 아닌 사람도 주장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 결국 채치듯이 정리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가 되든가 아니면 사회주의자들이 이걸 주도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 흐름들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개념을 떠나서 이 흐름들이 한국에서 두 가지 폭력혁명과 비폭력혁명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지향지가 수도꼭지를 막을 수 있는 곳이 평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이 깨질 가능성과 개연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한국이 사회주의로 쉽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체제가 바뀌는 거죠. 예. 체제가 바뀌는 건데, 한국의 체제는 외세가 바뀌었을 때 한국의 체제도 바뀌어요. 중국의 원나라가 망했을 때 고려가 망하고, 중국의 청나라가 망했을 때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가 끝나니까 왕복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사회주의로 가면서 북한과 중국 쪽으로 빨려 들어간다, 물론 이런 시도는 계속 하겠죠. 남한에서 계속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하기가 너무나 역사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망하는 이게 될 거예요. 미국이 망하고 중국 천하가 되는 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이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쓰는 나라예요. 트럼프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아 보여도 결국 큰 흐름은 미국의 헤게모니가 여전히 동북아시아에서는 견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체제가 그렇게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설령 미국이 나갈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는 미국이 나간다 하더라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아주 극적으로 북한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그럼 좀.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훌륭한 분을 모셨지요. 네. 네.
또 뭐 지금 현 시국에 대해서 아까 모두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질문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은 시간. 네. 예, 제가 먼저 네. 그건 언제 보신다?